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한 세기가 저물어가는 1888년 런던. 산업혁명 이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영국. 그러나 런던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하나의 장소, 바로 이스트엔드, 그리고 화이트채플. 어두운 새벽을 틈타고 벌어지는 범죄들, 그리고 이를 알리는 호각소리. 1888년 연쇄적인 사건은 런던을 그리고 영국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과연 그는 누구이고 그는 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연순의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사람을 다루네요. 네, 그 사람입니다. 이 화이트채플만 들어도 저는 누군지 알겠네요. 네. 근데 뭐 이제 일단 미리 이걸 말씀드리면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뭐 이렇게 밑밥을 깔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차피 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게 1888년이라는 거. 그렇죠. 19세기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공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회자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실은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딱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잭 더 리퍼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한 챕터 안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1부와 2부로 좀 나눠져서 좀 아쉽게도 좀 길게 끌게 되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잭 더 리퍼의 5 희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먼저 좀 소개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이 있을까봐 오늘은 잭 더 리퍼를 드디어 다룹니다. 그렇죠. 잭 더 리퍼 2화에 걸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네. 5명의 희생자.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뭐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좀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888년도로 한번 가보죠. 언제입니까? 1888년. 1888년 8월 31일이에요. 지금이랑 일단 날짜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40분 런던 이스트엔드의 벅스로우라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자갈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좁은 거리이고, 한쪽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2층짜리 집들이 늘어서 있어요. 좀 이제 약간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그 시대상을 좀 그리시기에는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공기 자체는 진짜로 그 영국의 그 자체의 그것처럼 싸늘하고 축축했다고 많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찰리 크로스라는 마부가 새벽이니까 아침 일을 하러 이제 나가는 중에 길에 누워 있는 여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새벽이에요. 그렇죠. 새벽에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마부가 아침 일을 하러 나간 거예요. 새벽 일 아니면 아침 일을 하러 나가던 중에 출근길에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 여성이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를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군요. 그럼 지금 그녀의 상태가 그러면 사망하기 직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제 그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만 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왜냐면 또 다른 마부인 폴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네. 두 사람이 누워 있는 여성을 보고 한 명이 여성의 상태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상태가 이제 아직 좀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이 정말 미약했던 거죠. 그래요. 그녀의 상태가 그러면 숨을 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목격자는 그러면 그 바로 마부, 네. 목격자는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 폴이 일단은 이 여성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찰스는 폴의 의견에 그다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의 출근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된 상황이었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니까 뭐 옳네 그르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성의 숨이 너무 미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누군가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대신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당시에 이제 계속 순찰을 하는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순찰을 하는 경찰을 만나면 이 여성에 대해서 알려주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여성에 좀 올려져 있는 치마를 단정하게 고쳐 입히고 이 두 사람은 일터로 향합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범행 현장을 어떻게 보면 훼손한 거잖아요. 훼손도 했죠. 네. 그러면 경찰은 그 나중에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 오랜 시간 흐르진 않았죠. 한 45분쯤에 경찰관 닐이 벅스로우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자기가 이미 한 번 순찰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전 진술하기로는. 근데 이번엔 달랐음을 알 수 있었죠. 그 여성 그리고 다량의 혈흔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사인 랄프 르웰린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검시 체계가 지금처럼 이제 법의학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와서 그 여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이 시대상을 좀 말을 해주는 게 네. 당연히 뭐 핸드폰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하려면 한 명이 경찰서로 가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또 바로바로 시간이 돈인 이런 마부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치마를 내려버렸다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사체도 아니었고 죽어가고 있는 여성의 옷을 고쳐 입게 했다라는 거는 참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못하게 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좀 황당하네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법과 관련된 이제 범죄와 관련된 드라마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직업적 특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법의학에 대한 공부를 이 사람들이 받았을 가능성은 정말 없으니까.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성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망자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인 건 알겠는데 이게 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궁에 빠뜨리게 한 요인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상태 어땠습니까? 여자는 일단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바르게 누워 있었던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옷차림은 좀 어질러져 있는 상태였고, 손과 손목은 차가웠지만 양팔에서는 온기가 그래도 있는 그런 상태였죠. 범행이 진짜 그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미 경찰이 30분 전에 순찰을 했을 때 발견을 못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래서 일단 루엘린 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 4시 정도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빨리 도착한 거죠.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들의 수는 이제 점점 늘어났고 주변을 그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폴리스 라인이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거의 이제 뭐 팔짱을 끼듯이 해서 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보시면 폴리스 라인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다리도 아직 따뜻했어요. 그래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목에 난 상처, 칼에 의해서 생긴 이 자상이 치명적이었다는 소견을 밝힙니다. 그렇군요. 잭 드리퍼는 어쨌건 자상을 입히는 범죄자였다 그렇죠. 정도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 경찰의 의견도 맞네요. 틀린 건 아니네. 그 순찰 돌기 전에는 없었고 그렇죠. 순찰 돌 때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범행 시점하고 범행 수법 정도는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의 복부에도 칼에 의한 이제 상해 흔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와 함께 턱 아래에 이 멍이 요 부분인데 멍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랑 같이 보고 계시겠죠. 네, 최대한 이미지 좀 제가 이제 순화시킬 예정이니까. 그래서 도구는 이제 약간 왼손잡이가 날이 긴 칼로
신속하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후에 살인자가 왼손잡이다라고 이 단정을 지었던 거에서는 좀 물러서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잭 더 리퍼가 왼손잡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특이점이 있고 그 현장 상태가 어떤지 좀 추가적으로 들려줄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은 현장 자체가 이 다닥다닥 이 다닥다닥 붙여서 지은 그런 모습의 주택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구간 입구의 통로에서 그리고 이제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잘 안 보이는. 아, 그렇군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 분위기를 보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택들이 있고 그랬으면 경찰의 순찰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그 아예 피해자가 옮겨진 건 아닌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있었죠. 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해 현장과 시체를 유기한 흔적이 공간이 다르다라고 이 타임즈지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 피해자의 그 목에서 난 상흔에서 혈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혈흔이 아래로 흘러서 웅덩이를 형성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그 공격을 했다면 피가 분출되었을 것이고 이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았을 텐데 실제로는 가슴 쪽이나 피부 뭐 이제 옷에는 피가 전혀 묻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에 있는 먹을 생각한다면 공격자는 이 여성의 목을 어떻게 보면 조르거나 공격을 함으로써 이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어했던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체가 옮겨졌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물론 이 당시에는 현재 사체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결국 사망을 했겠죠. 그렇죠. 그 여성은. 그러면 이 확인된 희생자 누굽니까 이게? 메리 니콜스. 메리 니콜스. 이제 동료 사람들한테는 폴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이제 메리 니콜스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뭐 그리 엄청 오랜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노력 끝에 수소문을 해서 이 여성의 신분을 밝혀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된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리 니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인쇄공 윌리엄 니콜스와 결혼을 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과 관련이 되면서 두 사람의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메리 니콜스의 삶이 상당히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매춘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어쨌건 그녀의 삶은 그랬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춘부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톨 스트릿의 공동 주거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당시에 비용인 4펜스가 없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요. 그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거리로 내몰린 거죠. 그리고 나서 2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는데 이 목격자 엘렌 홀랜드 또는 에밀리 홀랜드에 따르면 이 여성을 만났을 때 이미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이 메리에게 주택으로 좀 돌아와라. 너 혹시 돈 벌었으면 돌아와라. 했는데 메리가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리가 뭐 그 당시에 전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이미 그날 숙박비의 3배 이상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술로 써버렸고요. 메리가. 메리 입장에서 운수 좋은 날이네요. 평소보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죠. 근데 뭐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평균 수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네. 한 명의 손님을 더 구할 것이라고 메리가 말하고 네 그러고 들어갈게 라고 말하고 어떻게 좀 표현을 쓰면 화이트채플의 거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오늘 뭐 숙박비 더 이상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된 날 더 벌어야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밤에 새벽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거리상으로 나갔고 거기서 만났겠네요. 잭 더 리퍼를. 그렇죠. 아마도 그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보면 1시간 또는 1시간 10분 정도 뒤에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킬러였고 어두운 벅스로우의 그 게이트웨이 마곡간에 있는 문 앞으로 끌려가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이제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잭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한 사람은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존재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주변에 유사한 범행 자체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피해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피해자에서 이제 나올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 체프먼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이고 1841년 9월에 태어나가지고 61년 5월 1일 마부였던 이제 체프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딸 에밀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병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리를 서로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존이 불규칙적으로 좀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우편을 통해서 애니에게 주당 10실링을 보내줬다고 해요. 근데 이혼녀네요. 그렇죠. 이혼한 상태. 네. 그러면 이 여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직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존이 돈을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존이 애니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남편이. 그래서 더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악화된 상황 속에서 화이트채플의 다른 여성들, 이런 유사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그럼 그렇죠.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건은 9월 8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얼마 후네요. 일주일 정도. 그렇죠. 얼마 안 지났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햄버리 스트리트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눈치를 챘을 때 이 여성이 아마 애니 체프먼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하기를 아마도 이 남성이 29 정도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을 지나쳤다 그래요. 근데 이 애니 체프먼 사건에서 정말 수렴된 많은 증언들 중에 이 엘리자베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증언이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증언을 우리는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계속 좀 들려주세요. 네, 햄버리 스트리트 자체가 4개의 커다란 공동주택이 있었고 이제 17명의 사람이 그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데이비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을 나가려고 했죠. 그 시간이 5시 45분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새벽이네요. 그렇죠. 계단을 내려가고 좁은 입구로 들어섰을 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죽어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격자네요. 네. 지금은.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조셉 챌린더였고 이 남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조셉 챌린더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사인데 필립스 박사라는 이제 의사가 이 현장에 와서 애니 체프먼의 상처를 그리고 상태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상태는 어땠던 거예요? 얼굴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이제 많이 유사했죠. 얼굴은 좀 부어 있었고 사체 훼손의 정도가 심각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따로 찾아보시면 뭐 좀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제 목이 그래도 주요 훼손 지점 중 하나였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됐고 이 애니 체프먼 역시 화이트채플의 구빈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메리 니콜스 사건과 애니 체프먼 사건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제가 이제 메리 니콜스 사건 때 잠깐 빠뜨린 게 뭐냐면 메리 니콜스의 시신이 한 번 이제 정확한 정밀 검사를 위해서 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알바의 개념은 아니고 근데 아마 이제 좀 돈을 정말 약간 소량의 돈을 받고 하는 육체 이제 근로자였을 텐데 이 메리 니콜스의 시신 옷을 밖에 내놔버리고 메리 니콜스의 시신을 씻겨버립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네. 네. 그런데 그 구빈원으로 화이트채플의 그 구빈원으로 애니 체프먼 역시 보내져요. 근데 챈들러 경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애니 체프먼의 시체를 건드리지 마 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순경에게 맡기고 경찰서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구빈원이라는 곳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또 다른 간호사 2명이
애니 셰프먼의 옷을 벗기고 사체를 씻어내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뭐 나올 게 없네. 그렇죠.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네요. 정말 네. 이 수사하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빡칠까. 그렇죠. 뭐 증거가 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음. 다 씻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 참 이거 수사관 입장에서는 한 명이 그러면 결국 또 사건이 일어나야 뭔가 또 단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한 마음이 되겠네요. 네. 아, 이거 또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전이랑 다른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훼손의 정도가 훨씬 심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특이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애니 셰프먼의 신체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과감해졌네. 네. 근데 문제는 범인이 신체 일부를 가져갈 때 상당히 능숙한 칼솜씨를 보였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여성을 검시를 했던 의사가 이 범인의 살해 동기가 예. 어쩌면 의학적 지식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애니 셰프먼의 살해를 통해서 범인이 일종의 해부에 대한 일부 지식을 얻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동기를 생각해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검시를 했던 사람이 23년의 외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애니 셰프먼의 그런 신체 일부를 떼가는 작업을 하려면 자기가 생각했을 땐 15분 안에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상당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경찰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사건이 두 건이나 이렇게 났으면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이 당시에 경찰이라 그러면 뭐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그냥 잠복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두 사건 이후에 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뭐 잠복도 했을 것이고 순찰도 당연히 더 포괄적으로 했을 것이고 탐문도 벌였겠죠. 그렇겠죠. 이 탐문 과정에서 살해범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레더 에이프론, 즉 말해서 가죽 앞치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이 지어준 닉네임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그들이 접한 정보로는 이 사람은 매춘부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이고 만약에 자신의 말을 무시할 경우에는 폭행을 행사하는 상당히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자신들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묘사된 바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해자일 잭더리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더 에이프론. 그래서 신문에 한창 레더 에이프론이라는 그 레더 에이프론을 추적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무리 돈이 목적이었다 해도 이 사람은 이 희생자들과에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상성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요구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 사람의 접근을 허용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 돈 줘, 돈 안 줘, 퍽 이런 행동 패턴이 의외의 침착성을 보이는 범인과는 분명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좀 확인이 되죠. 그렇죠. 뭔가 레더 에어프론 생각하면 그냥 이 어감상으로는 굉장히 샤방샤방한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푸주간 주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푸주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느낌 굉장히 그 마초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잡힙니까? 레더 그렇죠. 에이프론은? 잡혀요? 에이프론 사망 이후에 9월 11일 레더 에이프론으로 알려진 존 파이저라는 남자가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게 돼요. 존 파이저가 떳떳한 양심 시민은 아니었어요. 네. 알려진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살해 추정 시간에 너무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러한 살해 방식을 선택할 만한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네네. 그 칼도 약간 해당이 안 됐고 그러한 칼을 사용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알리바이가 제일 확실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존 파이저는 석방이 됩니다.
일단 잭 더 리퍼 용의자 첫 번째 용의자였네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요 용의자 중 하나인데 네. 그러면 뭐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김이 샜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희생자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희생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입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1843년에 스웬든에서 태어났고 66년에 런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3년 만에 이제 존 토마스 스트라이드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커플도 1877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성의 삶이 이제 술, 그리고 뭐 매춘, 그리고 이제 재계 희생자로 설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기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피해자들 세 명의 피해자의 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상당히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연령대도 두 번째 피해자랑은 비슷한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살아온 삶도 비슷한 것 같고, 네. 현재 상황도 비슷했고, 좀 좋습니다. 그러면 사건 당시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해줄 얘기가 있나요? 일단 사건 당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1888년까지 공동주택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아, 그것도 비슷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29일 정오까지 이 두 개의 방을 정리하느라 상당히 바빴다라는 이제 후에 진술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여성은 이제 그 방을 청소하는 대가로 한 6펜스 정도를 받고 6시 30분 퀸즈 헤드펍이라는 곳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그 29일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상당히 많은 비가 오는 밤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1시에 이 여성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을 보았던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하세요. 가죽 앞치마 살인마가 당신의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라고 말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두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아마 이 당시가 이제 그 존 파이저가 잡혔지만 닉네임이 안 지어져 있던 시절이니까 계속 레더 에이프론이라고만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살인자가 언제든지 내가 너희 두 사람 사망하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밤에 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 높아짐에 그런 말을 하고 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이 현실이 됐네요, 근데. 그렇죠. 그 말이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랑 그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제 놀래서 자리를 옮겼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트가 그 이후에 버너 스트릿으로 자리를 옮겼고 몇몇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이 여성이 어떤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45분 이스라엘 스웰츠라는 남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버너 스트릿으로 들어섭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을 공격하는 한 남자를 봤어요. 근데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리를 건넜고 그 남성이 담배를 이제 피우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슈월츠에 의하면 그 남성이 자기를 갑자기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계속 달려서 도망을 친 거죠. 지금 경찰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슈월츠가 이걸 이제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 진술한 거죠. 아,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커플, 싸웠던 커플. 근데 그 남자 중에 한 명, 그 남자가 날 쫓아왔어. 경찰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건 증거가 그 말에 대한 증거가 남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경찰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수상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증거가 없는 그냥 생각일 뿐이었죠. 그럼 일단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난 게 된 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유가 그 이 남성 이스라엘 슈월츠라는 남성이 쫓긴 뒤에 네. 아마도 이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새벽 1시에 루이스 디엠슈츠라는 남자가 한 여성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서 이제 자기가 있던 그런 유대인 클럽으로 들어가서 초를 들고 나왔고 몇몇 멤버들과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있었던 상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 맞았고요. 범행 수법이 거의 비슷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만 그 외에는 그러니까 목에 있는 상처를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깨끗했던 이유가 있어요? 경찰은
나중에 와서 이 사건 현장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범인이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시간에 DM이 슈츠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쫓겼고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시점에 어둠 속에 숨어서 도망갈 타이밍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분명히 이전의 두 사건으로만으로도 경찰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거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네. 상당히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사건에 당연히 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여기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현장에서 400m도 채 안 된 마이터 광장에서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 발견됩니다. 아, 또 사건이 일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하면 더블 이벤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났나 봐요. 그렇죠. 만족감을 못 줬구나 살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네 번째 사건이죠 지금. 그렇죠. 네 번째 희생자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캐서린 에드우즈로 알려져 있고 일단은 이 에드우즈가 어떻게 발견된지 말씀을 드리면 마이터 광장이 에드워즈 와킨스라는 그 경찰관이 순찰을 하던 구역이었어요. 네. 1시 30분에 광장을 둘러봤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시 44분 와킨스가 광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캐서린 에드우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상당히 그 광장의 어두운 구석에 놓여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여성의 시신은 그 어떤 시신보다도 참혹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거에 대한 묘사는 뭐 저희가 따로 하진 않겠지만 이게 광장이라고 생각해서 막 밝고 막 그런 탁 트인 그런 공간은 아니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마이터 광장에 대한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영상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모양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광장 그런 광장이 아니라 상당히 좀 어둡고 네, 그런 광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건 그런 참혹한 시신이 발견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람을 당연히 빠르게 울렸고 경찰들이 이 광장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막 도착을 했고 근데 이미 범인은 또 사라진 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400m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400m면 뭐 엄청 빨리 뛰면 1분 동안 뛰어갈 수 있는 거리. 네, 걸어가면 뭐 10분 이내의 거리. 굉장히 멀지 않은 거리인데 네. 범행이 1시간 정도나 걸렸다는 건 뭘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딱히 저는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런던에서 실제로 워킹 투어 잭더리포 워킹 투어를 했을 때 그때 투어 가이드가 자신의 의견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처에 아마 집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의견이 게 뭐냐면 환상의 최고조에 도달하려 했었을 때에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일단 자기도 잡힐 위험이 있으니까 집에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실현도 안 됐고 자기는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 다시 집을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 투어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갔다 나온 시간이다. 그렇죠. 근처에 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찰이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수사망이 좀 더 좁혀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쨌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자의 이름은 뭐죠? 캐서린 에드우즈.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 네, 캐서린 에드우즈. 그 희생자에 대해서 좀 추적되는 내용, 아까랑 비슷한 희생자의 삶을 봤을 때 아까랑 비슷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캐서린 에드우즈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 사건 당일 저녁 8시에 엘더게이트 하이스트리트에서 한번 체포가 돼요. 아, 그래요? 왜 체포가 되냐면 이게 이제 뭐 드렁큰 디스터번스라고 돼 있을 때 아마 제가 뭐 해석을 안 했지만 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숍게이트 경찰서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이제 약간 좀 잠이 들고 아마 훈방 조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깼을 때 석방이 되죠. 네네. 그래서 경찰서를 나섰을 때 이제 당직 경찰로 추정이 됩니다.
당직 경찰인 허트 경찰관이 그녀와 이제 인사를 나누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더 추정되는 바에 따르면 하운스디치로 향했고 이 하운스디치가 현장인 마이터 광장까지는 한 8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마이터 광장, 그렇죠. 거긴 어땠어요? 순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 상황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킨스 경찰 순경인지 모르겠지만 와킨스 경찰관의 담당 구역이었고 이곳에서 한 번쯤 지나갈 때 없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진술합니다. 없었다라고. 네. 자기는 아무것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5분 뒤에 해리 해리스, 조셉 리비 그리고 조셉 로웬디라는 3명이 임페리얼 클럽에서 나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3사람이 그 클럽에서 나오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조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잭더리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로웬디가 이후에 그 대화를 하고 있었던 여성이 에드우즈였어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로웬디가 이 남성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뱃일을 하는 사람 같았고 나이는 30세 정도의 키는 5피트 9인치 약 175c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랑 나이가 일치하네요. 아까 그렇죠. 목격자와 네. 그러니까 30쯤 그리고 네. 딱히 이렇게 직업을 보이진 않지만 외모적으로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죠. 뱃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커플이 그냥 대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서린 에드우즈 사건에서 잭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로 알려진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구요? 네. 뭐 많은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문구가 뭐였나요? 에드우즈 사건이 있던 당일 새벽 2시 55분 경찰관 알프레드 롱이 에드우즈의 사라진 앞치마의 일부를 발견을 해요.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문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죠. 네. 그래서 다른 경찰관이 이 현장에 도착하고 롱 경찰관이 현장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자기는 그 증거품을 네. 경찰에 가져가야 되니까 증거품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 그 담당관인 찰스 워렌 경감이 이 문구가 유대인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설마 또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한 명이 현장을 감시하는 가운데 이 글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사진으로 남기기 전에 기둥에 적힌 이 글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정말 여기서도 또 현장 훼손이 벌어지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유대인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근데 그거까지만 가지고 지금 지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렌 경감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괜한 의심을 유대인들에게 불러일으키게 되고 유대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분명 상당히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법한 그 글귀를 지워버린 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라도 하고 그거 그렇죠. 남겨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0년 동안 계속 비판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워렌 경감의 행동이. 그러네요. 100년간 비판을 받고 있으면 뭐 제가 거기에 비판 하나 더 얹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아까 근데 네. 앞치마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앞치마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약간 맺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의 결과가 약간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 이야기가 또 좀 중요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치마가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2시 55분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공간 사이의 거리, 마이터 광장이랑 이 앞치마가 발견된
이 두 공간 사이의 거리도 약 한 10분 정도 내외의 거리예요. 다 비슷비슷한 곳에서 그렇죠. 벌어졌네요. 에드우즈가 적어도 1시 40분 이전에 살해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롱과 그 동료 경찰이 순찰한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문 앞을 이 앞치마가 버려진 문 앞을 2시 20분에 지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또 앞치마가 없었어요. 앞치마 조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물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었던 게 거의 맞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범인이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게 되는 거죠. 그 앞치마를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캐서린 에드우즈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많은 경찰들이 주변을 탐문하고 의심 가는 사람 있으면 체포하고 하는데도 이 범인으로 추정된 사람이 캐서린 에드우즈의 앞치마를 들고 다녔다 1시간 동안 그 주변을 이런 이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앞치마가 과연 발견된 시점에 놓였느냐라는 거는 뭐 입증할 바는 없죠. 네. 근데 이걸 믿는다고 했을 때는 범인이 계속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네네. 경찰들이 탐문하고 체포하고 막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아니면은 사실 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캐서린 에드우즈의 앞치마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네. 어쨌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희생자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건 아까 처음에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명이 남았네. 네. 그러면 마지막 희생자도 또 새벽에 범행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거의 이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이제 있는데 일단은 메리 켈리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잔인함이 표현이 된 희생자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미지는 지금 시청자들도 함께 보고 계시나요? 이거는 공개 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뭐 안 되도록 저도 이건 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찾아보시는 또 호기심을 네네. 유발한 것 같은데. 이게 흑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좀 참혹하죠. 이게 실제 현장입니다. 참혹한 현장의 모습이 예. 남아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진이 남아있나 모르겠네. 예. 그럼 뭐 좋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희생자가 굉장히 참혹하게 살해가 됐는데 네. 이 범죄자는 잭 더 리퍼라고 불리는 이 범죄자는 점점 더 과감하고 그 살인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흉포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새벽 4시가 되기 약간 전에 몇 명의 이웃이 살인자야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해요. 살인자야라는 네. 외침을 그러니까 머더러 이런라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흔했던 술과 관련된 폭행 범죄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막 심하게 때리면 얘 살인이야 살인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사람 죽이네. 막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10시 45분 메리 켈리에 있는 집의 주인, 예. 집주인이 이제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조수를 보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임대죠. 임대가 이제 끝나가니까 그 방에 대한 임대가 끝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응답을 받아와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메리 켈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수가 창문을 한번 봤죠. 네네. 그런데 그 창문 안에 있는 그 방 안의 모습이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살해 장소랑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예. 이 메리 켈리가 과연 잭 더 리퍼의 희생자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잭 더 리퍼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잭 더 리퍼 학자들이 있어요? 뭐 영국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걸 실제로 파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어쨌건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나는 그날 내가 본 광경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걸 잊지 못하죠 보통. 그거는 악마나 가능할 법한 행동이고 나는 내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도 몰랐고 앞으로도 결코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그 목격자, 가장 처음 목격자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까지 만약 동일 범의 소행이라고 봤을 때 범행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행을 안정적으로 저지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욕망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길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흉포함을 드러나긴 했지만 이만큼까지로 사체 훼손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시간도 넉넉하고 하니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그렇죠. 다음 얘기가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씩 잭 더 리퍼라는 인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씩 환타지를 좀 걷어낼 시간이 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잭 더 리퍼 하면은 평화로운 런던에 갑자기 등장해서 5명을 살해하고 사라진 의문의 연쇄살인범 이런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세요. 펑 하고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샥 사라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흔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이야기, 시대적 그리고 이 이스트엔드 화이트채플에 대한 장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과연 이 범죄가 갑자기 등장한 범죄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펑 하고 나타난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려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또 여담을 잠깐 좀 들려드리면 네네네. 이 잭 더 리퍼 대본을 쓰기 위해서 오설록스님이 영국의 잭 더 리퍼 투어를 갔다 오셨잖아요. 뭐 잭 더 리퍼 대본을 쓰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 여기 네네. 또 방송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요? 이것도 네. 떠먹여 주시는 거를. 네네. 어쨌든 근데 그런 개인적 경험 그리고 거기서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좀 잭 더 리퍼를 아시는 분들도 이런 사실도 있었어라고 좀 들으실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로 좀 얘기도 좀 같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일단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못했습니다. 알아듣는 수준이 정말 한계점, 약간 단어와 단어 그리고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100%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네. 그렇지만 뭐 노트 당시에 제가 이제 옮겨 적었던 노트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잭 더 리퍼 워킹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투어 가이드가 실제 그 현장 그 이스트엔드 당시 이스트엔드 화이트채플의 그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대 배경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어떻게 살해를 됐고 마지막에 어땠고 하는 링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같은 것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워킹 투어 좀 알아보시고 저는 한 번쯤은 잭 더 리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워킹 투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그렇군요. 네, 좀 더 능력 있으신 분은 뭐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거 휴대용 빔 프로젝트를 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어쨌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워킹 투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약간 일부가 좀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잔해를 보여주거든요. 성벽의 잔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성벽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투어 가이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줬던 말을 좀 간단히 좀 키워드로 나열을 해보면 성벽의 경계, 이스트엔드, 그리고 섞여졌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육체 노동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런던의 역사가 로마가 브리튼 지역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성이 그랬듯이 성 안과 성 밖의 생활이 천차만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제국주의적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약간 네, 좋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영국인이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역사에 더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부분 좀 정정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런던 중심 즉 시티 오브 런던 그리고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 성벽을 경계로 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런던 중심부의 구시가지 동쪽에 있고 템즈강 약간 북쪽에 위치한 이스트엔드라는 곳이에요.
이스트엔드가 공식 지명은 아니고 네네. 구체적인 경계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투어 가이드나 또는 이제 책마다 묘사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19세기 말 많은 발전을 이룬 시대의 영향으로 런던 이스트엔드에도 공업지구나 항만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트엔드는 오랜 시간 가난한 육체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로 정말 유명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성을 경계로 해서 안에서부터 아예 부를 영위하고 살아간 사람들과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의 경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좀비돌의 도시 같네요. 그렇죠.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 그리고 발전에 힘입어서 부를 찾아 떠난 다수의 외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트엔드로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이민자들 그리고 1882년에 동유럽과 제정 러시아 이 당시 러시아는 이제 황제국이었으니까 네네. 그 제정 러시아로부터 유대계 난민들까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트엔드 지역의 인구 밀도가 점점 과밀해지고요. 덩달아서 일자리 문제, 뭐 주거 문제 이런 문제 역시도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제가 좀비를 예를 들었는데 사람인데 좀비라고 예를 들긴 좀 그렇고 약간 엘레시움이나 이렇게 아예 엘레시움에 엘레시움 기억하시죠? 아예 네네. 부자들의 도시는 하늘에 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바닥엔 빈민들이 사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그걸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중심의 도시가 있고 이제 뭐 경기 이런 지방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런던의 중심부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와 덩달아서 이제 점점 뭐 공업지대라든지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걸 찾아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굳이 지역을 말하진 않겠지만 네. 서울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완전히 외곽은 아닌.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약간 바깥쪽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자체는 다 런던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스트엔드 자체가 경제적으로 최하층 계급이 사는 지역이 된다. 결국 이스트엔드 자체가 경제적으로 최하층 계급이 사는 지역이 되는 데는 사실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게 우리가 심시티를 해보면 심시티를 예로 들자. 저희가 이제 발전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전소는 항상 도시에서 좀 멀리서 사는데 그쪽 주거 지역은 정말 개발이 안 돼. 하여튼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군요. 무너진 성벽을 하면서 그때 당시가 이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게 경계가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벽으로. 이 성벽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쪽은 잘 사는 사람들, 이쪽은 막 들어온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스트엔드 지역을 뭐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네네.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 뭐 영국인이 직접 한 얘기니까요. 아 그럼요. 그분한테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건 네. 이스트엔드에는 그러다 보니 절도, 폭행 그리고 알코올 관련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1886년과 1889년 사이 이제 이런 뭐 1887년 11월 13일에 발생한 뭐 피해 일요일과 같은 이런 시위 이런 것도 정말 빈번했고요. 그래요? 네. 지금 몰랐네 이런 네. 게 있는지. 그래서 경찰과의 충돌 이런 것도 많아지니까 대중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기엔 충분했죠. 그러니까 이스트엔드 지역이 자체가 막 인종 문제, 범죄, 사회 간의 갈등, 가난 문제 이런 게 막 모여들면서 이스트엔드가 악명 높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의 그 지역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고담이 됐네요. 뭐 거의 그런 이미지예요. 하긴 근데 고담은 좀 잘 사는 도시인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나 살았던 거예요 여기는? 한 9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빈민가라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미지를 그려보면 거리는 동물들의 뭐 피 배설물로 좀 지저분했고요.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 공간에는 질병이 만연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뭐 기대 수명도 엄청나게 낮았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앤드류 먼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집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는 부분인데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러 칸으로 된 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풍기는 공동주택의 모든 방에서 한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막 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트엔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소득의 노동자층이었고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정말 허다했다 그러고 설사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기엔 사실 너무 쉬운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 장면도 좀 떠올라요. 레미제라블에서 매운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도 좀 떠올라요.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 네, 뭐 비슷할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보단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청결한 지역일진 몰라도 그 분위기 자체는 그런 이제 음습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도시인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문제가 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많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죠. 장애가 있어도 치료하기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곳에 있는 당시에 정말 많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수단은 매춘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 상황상 더군다나 여성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웠고요. 이 당시에는. 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수단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런던 경찰이 1888년에 화이트채플만을 한정을 해서 추정을 한 결과 무려 62군데의 매춘 장소와 1200여 명의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춘 장소라는 거는 이제 한 집이 아니라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동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1200명이라니. 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생활비 보충을 위해서 가끔 이런 일을 하던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던 수치예요. 풀타임 근무만 해서 1200명.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뭐 근무라니까 좀 이상하네. 지금 화이트채플의 느낌은 어느 정도 좀 옵니다. 어떤 네네네. 도시였는지. 아까 근데 공동주택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또 잠깐 얘기하다 만 부분인데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넘쳐난 거죠. 아까 이제 메리앤 니콜스 같은 경우에 6펜스, 뭐 4펜스가 없어서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나마 편안한 집에서 잔 거냐? 그게 아니라 방에 침대들이 길게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네. 그런 간이 숙박소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내무반이네요. 내무반보다 더 심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관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네, 관이나 다를 바 없는 모양이었어요. 네, 이건 이 그림은 이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네. 실제로 사각으로 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침대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간이 숙박업소에서 자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실제로는 여기서조차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당장 잘 곳이 없으니까 그걸 매춘으로 해서 돈을 그렇죠. 버는. 메리 니콜스처럼 뭐 4펜스가 그렇죠. 없어서 벌어서 들어갈게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희생자가 메리 니콜스였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예요. 물론 다른 희생자들도 다르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이제 메리 니콜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4명, 3명 정도가 직업도 갖고 비슷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타겟을 선정을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타겟을 선정했다고 굳이 보기에는 그렇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희생자들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한 당시 영국 정부나 런던 그 시의 대처가 네. 사실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스트엔드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근.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런던에 갑자기 등장한 악마가 아니라 애초에 이스트엔드 자체가 악마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좀 그런 징조 같은 게 보였던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잭 더 리퍼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잭 더 리퍼가 그러니까 아까 키가 나오긴 했지만 덩치가 작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잭 더 리퍼가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포악한 인간은 아니라고 느낀 게 일단 술 취한 대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좀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쁜 여성이나 자기 취향에 맞는 여성을 골랐겠지. 근데 약하고 나이가 좀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을 골랐다는 건 약간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은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환경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좀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잭 더 리퍼는 멀쩡한 화이트채플에 갑자기 등장한 범죄자는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네, 화이트채플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엔드 자체가 범죄가 빈발한 지역이었고요. 런던 경찰에 의하면 1888년 4월 3일부터 1891년 2월 13일까지 화이트채플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무려 11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중 5건이 저희가 언급한 이 사건이고 우리가 재계 소행으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5건도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지 증거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다시 말해서 이 5건 중에 일종의 카피캣의 등장이라든지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5건의 범죄도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겠네요. 네, 더 사회분할을 시켜버리면. 이 정도의 범죄 그렇죠. 빈발한 곳이었으면.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갑자기 세상에 짠하고 나타났던 존재가 아니고 징조가 있었고요. 주변 환경이 있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트리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할 내용은 5건의 범죄는 정말 다 재계 소행일지 그리고 만약에 이 11건의 살인 사건, 그러니까 5건을 제외한 6건 중에 우리가 놓친 어떻게 보면 잭이 저질렀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은 없는지 해서 이제 나머지 6건의 살인을 좀 다뤄볼 예정이고 그리고 용의자들은 정말 누구였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는 범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음 시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흥미진진과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잭 더 리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1부를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위해서 용의자 한 명만 좀 한 명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용의자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은 아니고 그래도 좀 최근에 이슈화됐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그래요. 네, 월처 리차드 시커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화가.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제 멀지 않은 최근에 좀 조명된 독일 출신의 영국 예술가입니다. 네. 그 이제 월터 시커트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맥코믹이 1959년 이 당시에 집필한 더 아이덴티티 오브 잭 더 리퍼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용의자로 언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커트 자체가 상당히 잭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에 집착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잭에 대한 연관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시커트 행동의 정도가 지나쳐서 리퍼의 살해 현장을 그림에 직접 표현을 하기도 했고 리퍼가 머물렀다는 소문이 있는 여관에 머무르기도 할 정도였죠. 그 그림 때문에 용의자로 이제 지목된. 네, 그렇죠. 잭 더 리퍼의 방이라고 알려진. 네, 바로 그 겁니다. 네. 그 무슨 여자 작가도 이 사람을 의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코넬이라는 여자 작가가 이제 시커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면서 주장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좀 주관을 많이 담았어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 코넬 작가가 주장하는 바는 대표적으로 시커트가 하루에 10부가 넘는 신문을 받고요. 네. 그래서 이 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을 거다. 근데 시커트도 10부가 넘는 이 신문을 보면서 이 잭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코넬이 이렇게 조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작품을 보는 순간 인간으로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그림 속의 여성들이 괴기하고 죽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이 시커트가 잭이어서 자신의 그러한 살해 경험을 그림 속에 남겨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마 잭의 침실 그리고 캠던 타운의 살인과도 같은 그림을 시커트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인을 하지 않고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그렇죠.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커트가 물론 20대의 화가로서 재능을 꽃피웠고 이스트엔드의 풍경과 사람들을 즐겨 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델이 대부분 이제 매춘부들이었고요. 매춘부가 모델이었다라는 네. 것.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매춘부가 모델이라는 것도 이거 그러면 너무 많이 일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럼 모델을 누굴 쓰겠어? 그렇죠. 이스트엔드에 보이는 사람 여성이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고 이제 또 이런 모델을 쓰려면 누드 모델을 하려면 매춘부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코넬이 주장하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이 시커트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문사 편집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지로서 범죄에 집착했던 당시에 잭이라 불렸던 뭐 프롬 헬이라든지 디얼 보스라든지 이런 편지들과 유사한 모양새를 띠니까 뭔가 범죄에 대한 자기 범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샘의 아들 데이비드 도포코이츠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또는 뭐 멀지 않으면 해피페이스 킬러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코넬이 해보자고 한 거는 저희가 잭 더 리퍼의 편지라고 알고 있는 것들과 시커트의 종이 그리고 필체를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코넬이 비교를 해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뭐 실제로 그 제가 본 방송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종이의 워터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필체라든지 이런 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영상이 제가 봤었던 영상이라든지 이 뭐 내용이라든지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필체가 일치했다라든지 또는 똑같은 한 묶음의 종이에서 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워터마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그것도 상당히 그냥 지나치기에는 상당히 큰 내용이긴 하네요. 네.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 용의자였다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시커트에 대한 알리바이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용의자를 우리가 들려주는 것만으로 인상파 화가가 용의자라라는 거. 시커트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는 2부에서 2부에서요? 시커트의 진실은 2부에서 밝히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 코넬이 주장한 인상파 화가 과연 실제 범인일지. 월터 시커트. 월터 시커트.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용의자는 실제로 이 외에도 4명? 뭐 좀 더 있습니다. 네. 5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부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정말 잭 더 리퍼라고 이 사람이 잭 더 리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의심이 되는 그런 용의자들 2부에서 더 만나보시기로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DNA와 연관지어서 아론 코즈민스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이런 과학적인 거에 의해서 DNA 확인을 해보니 아론 코즈민스키가 범인이다. 과연 정말 아론 코즈민스키가 범인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잭 더 리퍼의 자료가 사실은 의외로 많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사실 이 잭 더 리퍼 케이스북이라는 영어로 된 책도 사와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알려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얘기가 두서없이 간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니 약한 소리 하지 마요. 굉장히 좋았고. 그래요. 지금 이게 런던에서 사온 책을 저희가 이제 함께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네요. 제가 실제로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검시 이제 했었던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적은 글까지 제가 이제 사진으로 스크랩을 해서 영상 파일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필기체라서 읽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못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편지들을 스캔한 거죠? 네, 프롬 헬이라든지 디어 보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 확인하셨겠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어쨌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잭 더 리퍼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BC 방송국이라고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의견 나누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LBC 방송국 치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9월부터는 정말
많은 방송들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교육부터 뭐 상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송들이 많으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봐주시고 LBC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다양한 모임들도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